4교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상으로 파트 2 상황 판단 이것이 기본입니다로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문항을 목적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유라는 항목인데요. 이 장의 내용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유형들 있죠. 그 유형들을 머릿속에서 싹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뭘 목적으로 하는가, 뭘 요구하는 것인가, 공식을 적용해서 특정한 어떤 결과값을 계산해내라는 문제인지, 단서만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재구성해가지고 특정한 결론을 도출해보라는 문제인지,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문제풀이의 프로세스를 제한하는, 결정하는 어떤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문제풀이의 프로세스가 달라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목적으로 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거를 늘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맞는 칼과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칼과 방패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또 창과 활은 너무 제가 좀 도외시했네요. 어떤 때는 활을 들어야 될 때도 있겠죠. 아우 재미없어. 네.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54페이지로 들어가겠습니다. 3단계 문제 해결 사고방식 따따두라고. 네. 죄송합니다. 웃어서. 제가 단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저서님께서 따따두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이 따따두가 무엇인가? 54페이지에는 10년도 상황판단 기출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글씨 너무 작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 같이 풀기에는 여러분들의 시력 감퇴 저하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3단계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거 이미 다 얼추 정리했습니다. 일단 발문 혹은 바닥글 혹은 상황까지 가서 기준 잡고 그 기준을 정리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적용해야 될 상황 분석하고 그 상황에 기준에 어떤 항목이 적용되는가 잘 연결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 땅 하는 게 따따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낯선 것을 가져오는가라고 55페이지 중간에 큼지막하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실 앞에서 다 이야기했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은 이 문제가 뭘 목적으로 하는가, 발문 혹은 전체적인 어떤 얼개를 보고 단서형이구만, 지문형이구나, 이거를 일단은 정리하고, 두 번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단서형이든 지문형이건 규정형이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죠. 그 기준을 분석하는 게 what criteria, 기준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작업인데, 요 첫 번째 무엇을 찾고 기준은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따따입니다. what으로 가니까 따따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실제로 요거를 연결시켜서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그 마지막 작업이, 종합적인 작업이 이제 세 번째 두, 실제로 실천하는 두의 작업입니다. 자, 이와 같은 3단계는 이거 의식적으로 첫 번째 뭐하고 두 번째 뭐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죠? 이제 문제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생각 안 하고도 그렇게 몸이 움직이고 머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단계가 될 것이고,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56페이지에서는 what 전 영어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한글로 이렇게 해놔도 됩니다. 지문 확인 및 유형 결정하는 거다. 자, 일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도식화된 거를 보면 발문에 왔을 때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구나. 동그라미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바닥글을 봤을 때 제 땡땡조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규정형이구나. 요건 효과의 관계를 잘 분석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요와 같은 바닥글에 대한 정보 정리를 하고 나서 선지로 들어갔을 때 공무원 A의 행위는 어떤 상황, 이 사람의 한 행위나 처지가 주어져 있을 것인데 이게 몇 번째 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잘 연결시켜서 이런 행위가 이 조에 따랐을 때 불법행위로, 위법행위로 규정한 게 맞는지 판단을 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각각의 선택지별로 해주면 됩니다. 네, 계속 해왔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구조가 지금 이 프로세스에는 다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이제 이 교재상으로는 56페이지에 하단 부분에서 발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그 다음 57페이지는 어떤 유형이고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 이렇게 또 나눠놨는데요. 사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 해왔고 그냥 문제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과정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는가, 60페이지로 가서 얘는 아까 봤었던 그 두 문항짜리 기출문제보다는 글씨가 조금 큰 편이죠. 이 정도 폰트면 그래도 시력 감퇴까지는 안 가는 선에서 문제를 읽고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60페이지에 있는 2020년 제일 최근 기출 문제죠. 상황 판단, 나책형 기준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분석 드리고 설명드리는 접근 방식과 한번 비교해서 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요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분석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 잠깐 스탑하시고 문제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길어도 2분 안에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처음이니까 2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익숙해지면 30초만 해도 끝납니다. 아무튼 맥시멈 2분 잡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간을 감아서 이제 바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문은 별게 없습니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자, 바닥글의 형태가 딱 봐도 규정형이죠. 각각의 규정별, 항호별, 요건-효과 관계를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조 청원경찰이란 기관의 장 또는 시설 사업장 등의 경영자, 여기 기관의 장 등이라고 이제 이들을 통칭합니다. 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이 청원경찰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주고 있는 거네요. 보통 우리한테 좀 생소한 그런 특별법 규정들이 나올 경우에 이와 같은 개념 정의가 첫 번째 조나 첫 번째 조의 첫 번째 항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웬만하면 이런 거는 그냥 청원경찰 이런 거구나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 자체의 요건 효과 구조가 선지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고요. 가볍게 보고 뭐뭐라고 말한다 이런 구조는 딱 보시고 자 이제 눈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청원경찰이란 이것만 봐도 청원경찰이 무엇인지를 개념적으로 진술, 정의해주는 그런 글이라는 거, 그런 문장이라는 게 바로 직관적으로 와닿죠? 자, 이거 한국어 배우신 분이라면 뭐뭐란, 뭐뭐를 말한다, 뭐뭐란 뭐뭐이다. 이런 구조는 그냥 개념 정의라고 바로 판단될 겁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쯤으로 가는 겁니다. 뭐뭐를 말한다, 오케이. 얘는 개념 정의니까 그냥 가볍게 넘기자. 바로 이제 2번으로 가는 겁니다. 2항으로. 2항. 이러한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은 기관의 장 등이라고 아까 여기 괄호에서 각줄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기관의 장 등은 여러 군데에서 올 수가 있겠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관할 지방경찰청장한테 요청을 해서 오케이 받으면 해당하는 뭐 기관의 장,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뭐 등등등 다양한 이제 공공기관들이 있겠죠? 그 공공기관은 이제 파견을 보내주는 겁니다. 신청을 해야 되고, 3항. 경찰청장은 제2항의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구조 되게 단순하죠? 기관의 장이 있으면 그 기관의 장이 1차적으로 경찰청장한테, 당연히 관할 지방경찰청장인데 줄여서 경찰청장한테 요청을 하면 그러면 no delay 한글로 적읍시다. no delay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배치하면 안 되고요. 배치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단계 걸러질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소리야? 청원경찰 필요도 없겠구만. 이렇게 판단하면 배치 안 했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즉각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향성 말고 4항.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기관의 장 등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제 경찰청장이 봤을 때 약간 좀 사회 분위기가 약간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좀 어수선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청원경찰을 거기 좀 배치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요청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기관의 장이 먼저 우리 쪽에 좀 배치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도 있고 경찰청장이 직접 판단해가지고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조에서 말하는 핵심이었네요. 자, 일단 구조상으로 이제 두 번째 조 잠깐만 들어가서 분석하고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를 봤더니 1항 청원경찰은 이와 같은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이러한 배치 결정을 받은 자, 청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찰서장이 따로 나오니까 여기서의 청원주는 이런 기관의 장들이 되겠죠? 이러한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일단은 청원경찰이 일단 배치가 되면요. 그 배치 결정을 받은 청원주와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이지 이 관할 구역도 아닌 경찰서장의 감독이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선택지에서 오답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 경비 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정된 경비구역 이외에 거기 옆에 그 공장도 좀 불안해 보이니까 거기도 가봐. 갑자기 이렇게 결정 못 한다는 겁니다. 사전에 결정된 구역에서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이 달라졌죠. 이건 본격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누가 감독하는가, 어디를 담당하는가,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한이 두 번째 조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렬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대로 이렇게 내용이 직접 연결되는 순서를 막 밟아 나가는 그런 구조긴 하지만 1차적으로 일단은 따로따로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선택지를 바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것만 해도 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볼륨이 꽤 큰 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시고 바로 선택지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1번 임용 승인 직무감독 권한 아직 언급 안 된 개념이죠. 그냥 넘어갑니다. 2번 청원경찰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요청뿐만 아니라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 등의 신청에 의해서도 배치될 수 있다. 어이구야. 첫 번째 조에서 나왔었던 거죠. 자, 다시 2항에서 배치받으려는 기관의 장이 신청해서 결정날 수도 있고 경찰청장이 먼저 자기가 직접 기관한테 요청해서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이제 처음 이제 상황 판단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보셨을 때 약간 긴가민가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경험일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전반부에서 바로 풀려? 정보가 끝까지 다 독해가 돼가지고 문제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왔죠. 특히 이렇게 한 지문에 한 문항이 달려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수능까지 해서 특히 언어적으로 정보가 제시되는 수능 국어나 언어 영역에서 한 바닥 글이 3문제, 4문제 많을 게 무슨 심지어 6문제까지도 나오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1지문, 1문항 스타일, 특히 상황 판단, 설명형, 지문 혹은 규정형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부에서도 정답이 종종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이것들을 안 봐도 되죠? 이것도 안 봐도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내용이 구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이제 익숙한 단계에서 푸실 때는 여기까지만 보고 바로 뒷부분 아예 안 보고 보더라도 첫 줄 정도만 보는 겁니다. 배치 결정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돼서 감독을 받아서 이건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감독의 문제구나, 내용이 다르구나, 요거 정도만 판단하고 바로 이제 선택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언급이 안 되는 것은 막 일부러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바로 지금 본 첫 번째 조에서 언급된 연결될 수 있는 키워드만 찾아봤을 때 오케이 2번이 그걸 다루고 있죠. 봤더니 문제없이 2항 3항과 4항의 내용을 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2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보고 선택지까지 다 하나씩 개별 판단을 하려면 아마 2분 정도는 필요할 건데 익숙하게 끊어읽기 하고 바로 선택지 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30초 안에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첫 번째 조만 보고 그래봤자 뭐 위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입니다. 그 다음 마침 또 2번 정도의 좀 앞부분에 선택지 중에서도 좀 앞순위에서 정답인 게 도출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끊어읽기가 체화가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것들도 이제 당연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다 다루지는 않겠고요. 요 두 번째 조와 관련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습니다. 경찰서장과 그 다음 사업장, 기관의 장, 그리고 그들의 감독을 받고 경비구역만 담당을 합니다. 2항
청원경찰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이 경찰이 원래 하던 사법경찰로서의 그와 같은 담당 업무가 있을 건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다는 겁니다. 요청된 것만 수행하고 끝내야 된다. 자, 봅시다. 아까 1번 역시 언급된 거 없고요. 3번 임용 자격, 임용 방법 역시 뭐 공과 공무원법 아직 언급도 안 됐으니까 패스. 4번 청운경찰은 배치된 사업장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활동 등 이런 거 포함되면 안 된다고 했죠? 수사활동은 빠져야 되죠?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사법경찰 관리, 수사활동 등의 이와 같은 직무 수행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두 번째 조를 통해서 판단이 되고 세 번째 조까지 넘어가야지 이제 구체적으로 뭐 임용, 기준 같은 것들이 나머지 선택지와 연결돼서 판단이 될 겁니다. 자, 하나씩 다 보지 말고 여기서는 어떤 큰 흐름으로 접근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고 추후에 교재 후반부에서 규정형, 지문형 각각의 어떤 프로세스별 문제를 기출문제를 막 풀어보게 될 거니까요. 그때 다시 이러한 선택지 하나하나의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형별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문 보고 어떤 유형인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고 그냥 밑에 있는 바닥글의 구조를 봤을 때 규정형이구나, 공식형이구나 이런 판단하고 그리고 그에 맞는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 유형별 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지금 교재상으로는 62페이지에 판단 실행의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그런 설명들도 나와 있는데요. 요거 그냥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도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그냥 빼고 넘어가려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려고 PPT에는 다루지 않았는데 63페이지 잠깐만 살펴보죠. 63페이지도 규정형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미 우리가 문제 푸는 요 과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63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있는 요 박스 안에 글을 보면 둘째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문단만 볼게요.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에 이제 증인을 부르는 경우가 있죠. 이 증인과 관련되어서 증인이 그 정해진 날에 출석해가지고 증언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때 뭔가 불이익이 가해지는데요. 그거를 첫 번째에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증인이 과태료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증인을 구금시킬 수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치 결정이 있으면 법원 공무원 또는 국가경찰 공무원이 증인을 잡아다가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함으로써 이와 같은 감치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일단 패스해 볼게요. 그러면 5번 선택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감치 결정을 받은 증인무에 대해서 자, 이미 감치 결정이 있었다는 거죠. 이 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감치 결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라고 된 그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문장부터 감치 결정이 있으면 이게 그냥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상황과 기준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감치 결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 두 번째 문단에 있었던 두 번째 문장의 정보대로 가면 법원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이 어디에 교도소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구치소도 좀 과하죠. 경찰서 유치장 정도의 유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세 군데 다 가능한데 선택지를 봤더니 법원 공무원 오케이 이런 감치를 행하는 집행의 주체 잘 됐죠? 두 번째 어디에 경찰서 유치장 됐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근데 선택지는 유치할 수 없다고 돼 있네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어긴 거 없죠? 감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누가 합니까? 법원 공무원이 합니다. 그 다음 어디에? 경찰서 유치장이 합니다. 어디 공토도 아니고 정해진 곳에 딱 했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5번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가 판단하고 제일 적용됐는가 이런 사고를 하는 과정은 그냥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규정령은 이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없다든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을 뒤섞어서 오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65페이지로 넘어가서 유형별 풀이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유형들, 단서형, 공식형, 규정형, 지문형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교재상에서는 하나씩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그걸 되게 친절하게 잘 설명해 놨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각각의 문항당 두세 페이지에 걸쳐서 쫙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초심자분들은 이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요거를 그대로 다 따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또 너무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보고 이제 아까 봤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로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형 문제. 자, 기출연도는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에 따르면 이것도 글씨가 좀 작네요. 2015년 민간경력자 기출 인책형 기준 8번 문항입니다. 다음 규칙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 보고 있다가는 눈이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죠. 일단 발문은 별거 없죠. 규칙 근거로 판단하라. 규칙을 일단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박스, 첫 번째로 나오는 박스입니다. 이게 바닥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바닥글을 통해서 이제 어떤 것을 파악할 수가 있는가. 세모세모배 씨름 대회는 아래와 같은 대진표에 따라 진행이 되며 11명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숫자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죠. 11명의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동일한 확률로 A부터 K까지의 자리 중 하나를 배정받아 대회에 참가한다. 일단 이 자리가 11개가 처음에 배정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들의 배정되는 확률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배정이 됩니다. 두 번째, 대회는 첫째 날에 1경기부터 시작되어 10경기까지 순서대로 요게 여기서 말하는 이 경기를 말하는 거죠. A, B가 싸우는 게 1경기, 그 다음에 C, D의 경기가 2경기. 그래서 요거는 순서대로 쭉 하고 그 다음 6경기, 7경기, 8경기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 이기고 올라오는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을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매일 하루에 한 경기씩 쉬는 날 없이 진행이 됩니다. 열흘이 걸리네요. 매 경기에서는 무승부 없이 승자와 패자가 가려집니다. 아주 그냥 강칼승부합니다. 자, 그 다음 별게 없어요. 여태까지는. 각 경기를 거듭할 때마다 패자는 제외시키면서 승자끼리 겨루어 최후에 남은 두 참가자 간의 우승을 가리는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일단 지금까지 규칙을 봤는데 규칙상으로는 이 순서로 쭉 경기 진행한다. 쭉 간다. 근데 K 같은 경우에는 자기랑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요 K 자리에 배정되는 사람은 운이 좀 좋죠. 자, 첫 번째 경기 안 하고도 부전승으로 바로 8경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규칙이었어요. 아직 뭘 다뤄야 되는지 상황이 안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박스를 봤더니 이렇게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상황이 보기예요. 자, 보기를 봤더니 첫 번째 기억.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 이게 상황이죠. 이게 구체적인 어떤 개별적으로 이 전체적인 얼개를 적용해야 될 개별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기에서 개별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자, 기억에서 다루고 있는 것.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총 5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요 표를 보시면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자리가 과연 몇 개가 되는가를 직접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별다른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1경기를 치르고 나면 그 다음 5경기는 얘가 1일차 때, 얘는 6일차 때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이죠. 그러면 그 사이 며칠입니까? 총 4일 쉴 수가 있죠? 그 다음 2경기를 한 C와 D 자리 같은 경우는 3일을 쉴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경기, 4경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보죠. 3경기 3일째 때 가겠죠? 7경기는 7일차 때 갈 겁니다. 그러면 4, 5, 6일차를 쉴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3일 쉴 수가 있고 여기는 중간에 이틀밖에 못 쉬죠. 그 다음 얘들은요. 5경기, 8경기니까 중간에 이틀 비죠. 그래서 2일. 얘는요. 배정받고 나면 쭉 7일 동안 쉴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이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되는 데다가 여기는 6경기 진행되고 10경기니까 중간에 3일 여유. 여기는 요 다음이니까 1일.
얘는 없습니다. 쉬는 날. 얘도 쉬는 날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기억.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틀은 쉴 수 있는 자리.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 이게 두 가지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것도 충족하면서 그 다음 경기는 또 최소한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자리는 총 5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미 어느 정도 정리해 봤습니다. 기억에서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 지금 숫자 적어놨죠? 어떤 자리? 지금 보시면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는 거니까 적어도 여기 가능하고 사실 여기까지도 가능하죠. 자, 그러니까 이 자리 같은 경우는 K까지 해가지고 이 전반부는 전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소한의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자리는 적어도 여기는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여기는 4경기, 여기는 4경기, 여기도 4경기, 아니,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여기도 4경기. 얘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의 경기라고 하는 것은 3번 거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거죠. 3경기 진행하고 우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가 좁혀지죠. 얘들은 안 되고, 얘들도 안 되고, 얘들도 안 되고, 앞에 있는 이 녀석들과 그 다음에 이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정보는 사실은 제외하는 게 없고 핵심은 이 녀석이었네요. 최소한의 경기를 우승할 수 있는 자리는 이게 뭐 2번 만에 우승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적어도 3단계는 거쳐야 되는데 K, A, B, C, D 5명, 5개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전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된 확률은 50% 미만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최소한의 자리, 경기로 우승할 수 있는 자리. 이틀 연속. 네. 경기 번호가 연속되면 안 된다. 최소 경기 3회. 기억 같은 경우는 제가 K를 집어넣었는데 지금 K가 포함이 되면 안 되네요. 이 경우에는 K 같은 경우는 8경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걸 아까 좀 착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기 자체죠. 경기 자체. 배정받고 나서부터의 어떤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경기까지의 어떤 간격을 묻는 거니까 기억 같은 경우는 이 K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8경기까지 즉 첫째 날부터 8회차까지의 중간에 6일 정도는 쉴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다음 경기까지의 간격, 그 다음 또 이겼을 때 다음 경기까지의 간격, 요 간격을 말하는 거니까 아까 제가 얘도 포함을 시켰지만 첫 번째 조건에서는 K는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봤을 때 나머지 똑같아요. 윤석 3단계만 거치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5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과 관련된 판단 처음에 정리를 했고 이제 두 번째 니은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경기에 승리한 경우 두 번째 경기 전까지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된 확률은 아까 제가 다 적어놨었죠. 이것 같은 경우는 4일, 얘는 3일, 얘부터 2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들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3일 이상을 경기 없이 쉴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된 확률은 전체 11개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니까 이거 굳이 뭐 계산 안 해도 되겠죠. 11개 중에서 6개니까 50% 넘습니다. 그래서 50% 미만이라는 진술도 틀렸으니까 뭐 자동적으로 디귿이죠. 디귿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옳은 것만을 고르는 문제인데 근데 옳은 게 없는 선지가 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자동적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의 경기를 치러야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은 아까도 이거 다 프로세스 잡았었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6개입니다. 그 확률이 총 3번의 경기를 치르고 우승할 수 있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보다 높다. 6개 대 나머지 5개니까 더 높죠.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한 단서형 문제였습니다. 자, 오히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기억을 설명할 때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출발점을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느라 K까지 이틀 연속 경기를 하지 않으면서 라는 그 정보에 포함시켜버렸는데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식형 문항의 패턴을 보겠습니다. 12년도 민간경력자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본문의 중간에 박스가 들어가 있네요. 조건이라고 해서 도표화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순위 설정하는 스타일의 문제라는 거. 이거는 그냥 이미지만 보고도 바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자, 발문 별게 없습니다. 조건과 기준에 근거할 때 구입할 컴퓨터를 선정하는 겁니다. 일단 조건을 보시면 컴퓨터 5대가 나와 있고요. 램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용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점수가 바로 직접 부여된 건 아니죠. 우리가 전반부에서 봤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난이도에 따른 점수 자체가 이미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난도가 상중하로 이렇게 설정된 게 아니고 그거를 해석한 결과물인 점수가 이미 부여가 됐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용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아직 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점수로 바꿀 것인가 그와 관련된 기준이 추가로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밑에는 있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할 때 램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 가격이 모두 고려한다. 기준을 이 조건의 도표의 상황에 적용하는 거니까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는 실제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하지만 뭐 순서야 종종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도표 자료가 제시되는 경우는 어떤 점수화를 하는 기준이 되는 정보가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해받지 마시고요. 자, 기준은 어떤 것인가? 컴퓨터 구입 시 메모리 용량, 하드디스크 용량, 가격을 모두 고려한다. 당연하겠지. 두 번째, 램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선호한다. 요 두 가지는 수치가 높은 게 선호, 가격은 수치가 낮은 게 선호 대상입니다. 선호라는 말로는 아직 점수가 안 되죠. 세 번째, 각 항목별로 가장 선호하는 경우 100점,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경우 0점, 그 외의 경우는 50점씩을 부여합니다. 이게 뭐 100점, 75점, 50점, 25점 이렇게 5분화 되는 게 아니고요. 3분화 됩니다. 150, 0, 3분화 됩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일단은 램이나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클수록 선호가 되니까 B 같은 경우, D 같은 경우 동수지만 여기서는 선호된다고만 했을 뿐, 제일 선호된다고만 돼 있을 뿐, 그 안에서 다시 또 이제 어떻게 뭐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순위를 나눌 것인가. 이런 정보가 밑에 없죠? 이런 정보가 밑에 없죠? 문제에 따라서는 동점자 발생 시 누굴 상위로 결정하는가. 이런 동점 처리 정보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똑같은 100점 부여하면 되죠. 자, 그래서 B는 100점, 램에서 D도 100점. 4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둘 다 그냥 빵점. 중간 등급이 8이죠. 얘가 50점. 이렇게 부여되고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로 C가 램은 제일 작은데 하드는 이렇게 커. 네, 이렇게 100점. 나머지 2에 해당하는 게 50점. 1등급짜리 1인 것들이 0점씩으로 이렇게 부여가 되겠죠? 자, 이것 자체의 어떤 등급화 점수, 등급별 점수 매기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선호되는 것은 500이라고 되는 요 A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100점. 그 다음 중간 1500입니다. 얘들이 50점. 얘들은 빵점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준에서 하나가 단서로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 기준이 아니고 세 번째 기준. 단 가격은 다른 항목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2배의 점수를 부여한다. 여기는 가중치가 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누워서 떡 먹기겠죠? 그래서 각각의 항목별 점수의 합이 가장 큰 컴퓨터를 구입한다. 이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은 뭐 일도 아닐 겁니다. 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됩니까? 하드디스크 50점.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일단 2를 다 해줘야 되죠. 그랬을 때 200 합하니까 250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의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직접 도출하신 것과 맞아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나온 문제 정도로만
다 출제가 된다면 뭐 상황 판단 크게 뭐 고민할 그런 과목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 포함된 요 첫 번째 유형별 풀이 요 예제 문제들은 이거는 제일 단순한 형태, 좀 쉬운 스타일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또 너무 처음부터 자만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세 번째, 규정형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규정형 문제. 이 문제는 아까 봤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이제 상황이 또 별도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아까 그 공식형 문제 풀 때 별도로 시간 드린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문제 푸실 때도 일단 한 2분 정도 시간 설정해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계속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가장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딱 규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 조,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여기서 바로 또는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직권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도와주는 것, 살려주는 것을 할 수 있다. 다만 누가 봐도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단서가 될 겁니다. 이따가 선택지 같은 것에서 보겠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한다, 하였다. 틀린 거죠. 요 녀석이 그와 같은 식으로 어떤 오답의 어떤 정보로 제공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 제1항의 신청인은 이렇게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왜 그런가? 왜 자금이 부족한가? 그 구조의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일단은 1조가 너무 짧으니까 두 번째 정도까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조. 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아니, 두 번째 조. 소송 구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 구조를 할 수가 있다. 법원이 판단을 했을 때, 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다음 각호 가운데 그 중에서도 일부 재판 비용 전체, 뭐 변호사 보수에 관련된 비용, 소송 비용 이런 것들 중에서도 일부만 소송 구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것들인가? 재판 비용과 관련된 납입의 유예. 두 번째, 변호사 보수의 지급과 관련된 유예. 소송 비용의 담보 면제. 일단 담보 면제 이런 항목들이 조금 전문적인 용어가 나왔지만 일단은 고민하지 마세요. 담보 면제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는 그냥 선택지 보기에서 거의 그대로 이 용어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가지에서 한번 끊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가지고 첫 번째 선택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1번 갑의 소송구조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구조를 하는 경우 갑의 재판비용 납입을 면제할 수 있다. 자, 1번 지금 면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재판비용 납입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재판비용 납입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여기서 이야기했던 단서조항,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다음 각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구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 재판비용 전체, 납입과 관련된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더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것은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라는 명칭입니다. 재판비용이라는 것만 봐가지고는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선택지 1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재판비용 납입이죠. 재판비용 납입. 유예가 아니고 납입. 유예. 자, 납입을 면제하는 것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납입 유예에 대한 구조는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법학 문제를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개념들이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딱 봤을 때도 일단 명칭 자체는 1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납입 유예고 선택지 1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재판비용 납입 면제죠, 면제. 유예는 뭡니까? 미루는 거죠. 아예 면제하는 것과 미루는 것은 이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제라는 항목으로 유예를 같은 거로 보셔서 이거 재판 비용과 관련된 것이니까 가능했지 이렇게 바로 판단 내리면 안 되고요. 납입에 대한 유예인지
면제인지까지 요구까지 다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 일단 전반부 두 번째 조의 정보를 가지고 바로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 능력이 있게 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가볍게 그냥 넘어갑시다. 3. 갑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 구조를 한 경우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자, 이거 다른 사람한테까지 그와 같은 상황 적용이 되는가? 지금 여기서 상황을 아직 안 봤지만 요거는 지금 다루지 않았었던 내용이죠. 요것도 후반부에 있는 규정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될 겁니다. 4번 자금 능력이 부족함을 소명하여 소명 다 끝났습니다. 법원의 소송 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갑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더라도 소송 구조를 할 수 있다. 분명하면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거는 첫 번째 조에서 아예 대놓고 말했었죠. 따라서 이것도 지금 두 번째 조까지 정보를 통해서 판단이 가능할 겁니다. 일단은 전반부를 통해서 두 개는 걸러냈습니다. 마지막 5번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병이 요런 것들은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은 을이 운행하던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이 교통사고를 냈고요. 갑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를 했는데 5번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던 중 병이 갑의 소송 승계인이 된 경우 소송 승계인 개념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전반부 정보만 가지고 정답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 그런 좀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는 겁니다. 후반부 정보까지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두 번째 조까지 봤었고 세 번째 조. 소송 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법원은 소송 승계인에게 미뤄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해지죠. 유예라는 개념은 면제라는 개념은 소송 비용의 담보와 관련된 면제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판 비용이니 변호사 보수니 하는 것들과 관련된 납입이나 지급은 이거는 미뤄주는 것이지 아예 면제시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이제 소송 승계인에게 미루어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소송 승계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등장했죠. 일단은 마지막 조까지 가서 정리를 다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조. 소송 구조를 받은 사람이 소송 비용을 납입할 자금 능력이 있다는 것이 판명되거나 아까 선택지 하나에서 나왔었죠. 자금 능력이 있게 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를 취소하고 납입을 미루어둔 소송 비용을 이제 지급해라 라고 명할 수 있답니다. 소송 구조나 소송 승계인과 관련된 추가적인 개념 설명이 아래쪽 당구장 표시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소송 구조와 관련된 각주는 요거는 개념 정의적 성격이고요. 소송 승계인과 관련된 것이 소송 중 소송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라고 해서 딱히 더 나간 새로운 정보가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준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나머지 선택지 판단을 해보면 아까 1번과 4번이 틀렸다는 걸 판단을 했었죠. 2번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던 중 증여를 받아 자금 능력이 있게 되었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구조를 취소할 수 없다? 봤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소송 구조를 한 경우 갑뿐만 아니라 을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을은 법원으로부터 이거는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와 관련된 3조에서 봤었죠.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소송 구조는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을은 누굽니까?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지가 않겠죠. 간다고 하더라도 갑과 관련된 이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송 승계인한테 가는 거겠죠. 지금 이 을은 소송 승계인이 될 리가 없죠. 왜냐? 상대방이니까. 자, 아무튼 을에게도 효력이 미쳐라는 이 진술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갑이 소송 구조를 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중 병이 갑의 소송 승계인이 된 경우 이미 정답은 도출됐지만 법원은 소송 구조에 따라 납입 유예한 재판 비용을 병에게 소송 승계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납입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도 후반부에서 봤었죠? 예, 여기서 봤습니다. 승계인에게 미뤄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오케이. 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유예라는 개념과 면제라는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선택지 판단에 있어서 약간의 함정이 될 수는 있을 것인데요. 크게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유예라는 말도 일상에서도 그래도 종종 써왔을 겁니다. 자,
81페이지 이제 마지막 지문형 유형 풀이가 남아 있습니다. 지문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까 그 스페셜티와 벌써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스페셜티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등급 기준 그것을 다루는 지문형 문항 스타일 본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 11번으로 달려있는 81페이지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 2문단 정도까지 보고 선택지 1차적으로 분석해보고 마지막 3분단 나머지 정리하고 또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입니다. 요 4번 지문형은 지금 시간에는 따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4교시까지 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반적으로 상황 판단이란 어떤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게 더 중요했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그 프로세스와 관련된 것을 아까 봤었던 절대 기준에 입각해서 봤을 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잡고 상황에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의 문제 유형별에 맞춰서 실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5교시부터는 페이지를 넘겨서 파트 3 상황 판단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87, 88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단서형, 공식형, 규정형, 지문형 각각의 유형별로 더 많은 기출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더 자세하게 풀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마주하게 되는 그런 순서는 지문형, 규정형, 공식이나 단서형 이런 순서로 가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일단은 세 번째가 규정형이었죠. 이 교재의 순서상 요 파트 3에서 다루는 유형 구분 중에서는 규정형부터 먼저 보고 비슷한 지문형 보고 그리고 나서 후반부 때 단서형과 공식형 좀 더 어려운 스타일 문제들을 후반부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교시 때는 다음 페이지 88페이지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 5교시부터는 이 중에서도 세 번째 패턴인 규정형부터 기출문제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4교시까지 해서 큰 틀은 잡았고요. 이제 개별적인 문제풀이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교시부터 시작될 규정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아마 한 7교시나 8교시부터 들어가게 될 이 단서형과 공식형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5교시 때 계속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